6장 35년 동안 나는 내 압축기에 종이를 넣어 짓눌렀고 35년 동안 이것이 폐지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 부분이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수압 압축기 한 대가 내 압축기 20대의 분량의 일을 해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거대한 기계는 300 내지 400kg들이 꾸러미들을 만들어 회전식 기중기를 이용해 화물열차 차량으로 운반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직접 가서 봐야 해, 한태야. 그렇게 방문하는 게 예의지. 그런데 실제로 부분이에 가서 윌슨 역만한 넓은 유리홀을 보고 괴물 같은 압축기가 노호하는 소리를 듣자 전율이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 기계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한순간 그곳에 멈춰선 채 흐릿한 눈길로 신발끈을 고쳐맸다. 폐지 더미 속에서 희귀한 서적의 책등과 표지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내게는 언제나 축제나 다름없었는데 말이다. 그 즉시 책을 집어들지는 않았다. 플란넬 헝겊을 집어들고 우선 내 압축기의 굴대를 닦은 뒤 내 힘을 다스리며 종이더미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그 멋진 책을 펼쳐들면 제대 앞에 선 신부의 부케처럼 책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동네 클럽에서 내가 아직 축구 시합을 하던 시절에도 같은 일을 경험했었다. 아래 주점 담벼락에 선수들의 명단이 나붙는 건 목요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수요일이면 벌써 그곳을 찾았다. 자전거에 올라탄 채 가슴이 두근댔지만 차마 유리를 씌운 게시판을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열쇠 구멍이나 살피며 우리 클럽의 이름을 한참 동안 입안에서 굴린 다음에야 슬그머니 명단 쪽으로 눈길을 주었는데 그곳엔 어김없이 지난주 명단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아직 수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 나는 그곳에 다시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1군 선수 명단과 대기자 명단, 청소년 팀 명단을 읽어나갔다. 대기자 명단에 든 내 이름이 눈에 띄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부분이에서 그 시절 그 순간처럼 동요하고 있었다. 성 니콜라우스 성당의 거대한 제대처럼 천장의 착유리 높이까지 우뚝 솟은 기계를 마침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쳐다보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압축기였다. 홀레쇼비체 발전소 화상에 느릿느릿 석탄을 쏟아놓는 컨베이어처럼 폭이 넓고 기다란 벨트가 흰 종이와 책들을 천천히 실어 날랐다. 작업 중인 젊은 남녀 노동자들은 나를 비롯해 내가 아는 어떤 폐지 압축공의 복장과도 닮지 않은 특이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오렌지색이나 푸른색 장갑을 끼고 노란 미국식 캡을 쓰고 있었다. 가느다란 멜빵이 등에서 십자로 교차하는 작업복은 티셔츠와 터틀넥의 색상을 돋보이게 했다. 전구 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천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천장에선 환풍기가 윙윙댔다. 무엇보다 그들이 낀 장갑에 나는 모욕을 느꼈다.
종이의 감촉을 더 잘 느끼고 두 손 가득 음미하기 위해 나는 절대로 장갑을 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런 기쁨에 페이지가 지닌 비길 데 없이 감각적인 매력에 아무도 마음을 두는 것 같지 않았다. 바칠라프 광장의 에스컬레이터를 탄 사람들처럼 책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 스미호프 양조장의 가마솥만큼이나 거대한 가마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 끔찍한 용기가 가득 차면 벨트가 멈추었고 거대한 수직 나사가 천장에서 내려와서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종이를 짓누른 뒤 지친 탄식을 내뱉으며 천장으로 도로 올라갔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다. 벨트가 흔들리며 카렐 광장의 분수대만큼이나 커다란 타원형 용기 속으로 종이를 밀어넣었다. 책더미들이 여기서 몽땅 파괴되었다. 나는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유리병 너머로 트럭들이 손때 묻지 않은 새 책들을 쏟아놓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책들은 어느 누구의 눈이나 마음, 머리도 오염시키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노동자들이 꾸러미를 열어 깨끗한 책들을 꺼내 표지를 뜯어낸 뒤 내용물을 컨베이어 위로 던졌다. 떨어지는 책들이 내장을 드러내며 여기저기 펼쳐졌지만 책장을 들춰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멈출 줄 모르는 컨베이어를 내가 내 압축기를 다루듯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부분위에서는 그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해치우고 있었다. 그 일은 저인망 고기잡이를 물고기 선별 작업장을 상기시켰다. 배 안에 숨겨진 통조림 제조 라인에서 생을 마감하는 물고기들이었다. 물고기나 책이나 모두 매한가지다. 대담해진 나는 압축통을 에워싼 승강대 위로 기어올라가 보았다. 한 번에 5만 리터의 맥주를 생산해내는 스미호프 양조장에서처럼 그곳을 어슬렁거리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집의 비계 위에 올라선 것처럼 난간에 기대어 홀을 내려다보았다. 발전소에서나 볼 수 있는 제어판이 색색의 버튼 10여 개를 달고 반짝였다. 우리가 손안의 전차표를 무심코 움켜쥐듯 수직나사가 쓰레기들을 눌러 압착했다. 나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동자들의 옷이 햇빛에 환히 빛났다. 스웨터들과 캡들이 앵무새나 꾀꼬리, 물총새의 깃털처럼 요란한 색깔의 향연 속에 길을 잃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 저 거대한 압축기가 다른 모든 압축기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업에도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과 작업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었다. 실수로 그곳에 버려진 책들과 사소한 기쁨도 끝이었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처럼 늙은 압축공들이 누렸던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만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었으니까. 매 꾸러미에서 책을 한 권씩 골라 보너스로 준다 해도 나는 거기서 끝장이었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책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우리가 종이더미에서 구해낸 장서들도 모두 끝장이었다. 그러나 내 용기를 결정적으로 꺾어놓은 건 그 젊은이들이었다. 양 다리를 벌린 채 손을 허리에 갖다 대고 우유와 코카콜라를 병째 들이켜는 젊은이들. 더럽고 지친 늙은 일꾼이 일감에 매달려 혼신의 힘으로 맞붙었던 시절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만 것이다. 새 인간, 새 방식과 더불어 바야흐로 새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우유를 수리터씩 들이켜며 일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암소들이라면 갈증이 나서 죽을지언정 우유라면 한 모금도 마시려 하지 않을 텐데 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에서 눈길을 돌려 기계의 수압에서 약이 되는 결과를 보기 위해 압축기 주위를 서성거렸다. 올시아니 묘지의 부유한 가족 무덤이나 베르트하임가의 내화성 금고만큼이나 커다란 꾸러미가 회전식 기중기 용기에 혼자 올라앉았다. 그러자 도마뱀처럼 생겨먹은 기중기가 요동을 치며 돌아서더니 꾸러미를 곧장 화물 차량에 실었다. 나는 손차양을 하고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노동에 닳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옹이 가진 더러운 손. 나는 손을 다시 내려뜨렸고 팔을 건들거리면서 그곳에 남아있었다. 마침 휴식 시간이라 컨베이어가 멈췄다. 노동자들은 앞전과 서류뭉치와 고지사항이 어지럽게 나붙은 큰 벽보 밑으로 가서 앉아 간식을 꺼내 들었다. 웃고 떠들며 치즈와 소시지가 든 샌드위치를 보란듯이 우유와 코카콜라와 함께 먹어댔다. 그들이 나누는 쾌활한 대화의 동강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대야 했다. 그들이 사회주의 노동단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업체 측 비용으로 금요일이면 버스 한 대가 그들을 크로코노시에의 별장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과 지난 여름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올해는 그리스와 불가리아를 짧게 다녀올 계획이라고 그들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여행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서로를 부추겼다. 이미 중천했던 해에 몸을 그을리려고 그들이 반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오후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다.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드르자니에서 축구 시합을 할 것인지를. 그들의 그리스 휴가 계획은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헤르더와 헤겔의 책들은 나를 고대 그리스에 던져 놓았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건만 내가 막상 휴가를 떠나본 적은 없었다. 이를 따라잡느라 휴가는 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소장은 가차없이 추가로 이틀을 더 근무하게 했다. 어쩌다 하루 쉬는 날이 찾아와도 나는 수당을 받고 일하러 갔다. 일이 항시 밀려있는 데다 내 역량을 넘어서는 종이더미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 사르트르 양반과 카미 양반이 특히 후자가 멋들어지게 글로 옮겨놓은 시시포스 콤플렉스는 지난 35년 동안 내 일상의 몫이었다. 그러나 부분이의 사회주의 노동단원들은 일이 밀리는 법이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미소년들처럼 볕에 그을린 젊은 남녀들이 작업을 재개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괴테도 불멸의 고대 그리스도 모르는 그들은 헬라스에서 여름을 보내는 일에도 그저 무덤덤하기만 했다. 불안의 곤두선 책장들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 안에 숨겨진 가치 따위는 전혀 아랑곳 없이 냉정하게 작업을 이어갔다. 누군가가 쓴 책들이었다. 누군가가 교정을 보고 읽고 사파를 넣고 잇따라 인쇄에 들어가 재본되어 나온 책들일 것이다. 누군가가 가독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검열하고 쓰레기장으로 보낸 책들이었다. 그렇게 책들은 트럭에 실려 이곳에 왔을 것이다. 노란색과 오렌지색 장갑을 낀 노동자들이 책들의 내장을 꺼내 곤두선 책장들을 무정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던진다. 그것들은 거대한 피스톤 밑으로 조용히 흘러들어 보따리 크기로 압축된 뒤 제지 공장에서 생을 마친다. 거기서 글자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새 종이로 탄생해 머지않아 새로운 책들로 인쇄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인류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인솔해 환한 햇빛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현장 학습을 온 모양이었다. 여교사는 아이들에게 폐시의 재활용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어이없게도 책 한 권을 집어들더니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는 책의 내용물을 뜯어내는 시범을 당당히 해보였다. 그러고 나자 아이들이 순서대로 한 명씩 책을 들어 표지를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책들은 반항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작은 손가락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몸짓으로 아이들을 부추겼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순진한 얼굴들이 환히 빛났다. 나는 끝내 리부시의 닭 가공 공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살아있는 닭들의 내장을 숙련된 동작으로 뜯어내던 여공들도 저 아이들과 똑같았다. 그 젊은 여자들도 웃고 농담을 하며 작업을 했다. 반쯤 죽거나 살아있는 닭들로 가득한 무수한 닭장이 슬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달아난 몇 마리가 트럭 위에 내려앉아 있는 동안 다른 몇 마리는 닥치는 대로 모이를 쪼아댔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여공들의 손에서 형제들의 목이 꼬챙이에 꿰이는 순간에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배우느라 스웨터와 재킷까지 벗어던졌다. 그래도 어떤 책들은 힘을 모아 맞서 단단한 단면으로 두 남자아이의 손톱을 까뒤집어 놓았다. 그러자 지원군으로 달려온 여공들이 이 영원한 반란자들 곤두선 종이장들을 손가락으로 한번 튕겨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사이 여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붕대로 감아주었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고 이런 일들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나 자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한태야, 심술보 영감, 이제 어쩔 셈인가. 오렌지색 캡을 쓴 젊은이 하나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이 마시던 리터들이 우유잔을 쳐들고 흔들어 보이며 웃었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가세해 모두 함께 웃어댔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아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내가 그곳을 배회하고 있던 내내 그들은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다. 그들의 거대한 압축기 앞에서 내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며 몹시 흡족해서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대며 노란색과 오렌지색 장갑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허겁지겁 그곳을 벗어나 가장자리에 무수히 많은 꾸러미들이 늘어서 있는 복도로 나왔다. 쌓아둔 책들이 연달아 곁을 지나갔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수록 책들은 뒤로 물러났다.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며 다양한 음색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도 점차 뒤로 멀어져 갔다. 복도 끝에 이르러 멈춰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꾸러미 하나를 풀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에 안가품을 했던 책들은 3권짜리 소공자 85,000부였다. 그러니까 25만 부의 소공자가 아이들의 손가락에 맞서 싸운 셈이었다. 또 다른 복도로 접어들자 그곳에도 가장자리의 책꾸러미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었다. 리부시 여행에서 본 광경이 다시 떠올랐다. 닭장을 벗어난 닭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내려오며 모이를 쪼아대면 손 하나가 그들을 낚아채 산채로 꼬챙이에 꿰어 목을 잘랐다. 그들 운명의 고리에 막 합류하고 난 그 닭들처럼 이곳에 쌓여있는 책들도 요절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리스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스타기라에서 경배를 올릴 것이다. 그런 다음 올림피아 경기장을 한 바퀴 돌 테지. 장식술이 촘촘히 달린 긴 반바지를 입고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달릴 것이다. 그리스에 갈 수만 있다면. 저 사회주의 노동단원들과 함께 그리스로 떠날 수 있다면 그들에게 건축과 철학 강의를 하고 자살한 이들과 데모스테네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강의도 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 시대, 새 세상으로 진입했고 그런 것들은 그들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저 젊은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게 확실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내 지하 공간으로 돌아왔다. 뒷문으로 들어와 어슴푸레한 빛과 희미한 전구, 곰팡내를 다시 찾았다. 내 압축기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압축통, 세월의 손길이 벤 그 나뭇결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난데없이 비통한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려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천장에서 소장이 충혈된 눈으로 얼굴을 아래로 들이밀고 내지르는 소리였다. 내가 긴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장 앞마당이 종이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또 나는 그가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꾸짖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가 비열한 인간처럼 여겨졌다. 더 이상 나를 보아 넘길 수 없게 된 소장은 내가 아직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욕설을 쏟아놓았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인간이고 바보 천치였다. 부분이의 거대한 압축기와 청년 사회주의 노동단원들, 그리고 그들의 그리스 여행에 심적으로 팽팽히 대립해 있는 나는 멍청한 인간이었고 내 작은 압축기보다 더 미미한 존재였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했다. 부분이의 속도로 종이를 갈퀴로 퍼담았고 반짝이는 표지의 책들이 내 곁에서 수다를 떨어대도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안 돼. 넌 그럴 수 없어. 단 한 권의 책도 펼쳐볼 권리가 없어. 잔혹한 한국 형리처럼 냉정해져야 해. 라고 쉴 새 없이 나 자신을 타일렀다. 내가 압축통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 무감각한 흙덩이인 양 그렇게 일했다. 엔진이 가열되고 기계가 미친 여자처럼 콜록대고 팔짝거리면서 돌아갔다. 이 지하실에서 녹슬어갔던 기계로서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리듬이었다. 나는 1리터들의 우유를 구해다가 마셨다. 첫 모금은 마치 가시철사가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먹었던 대구 간유만큼이나 역겨운 이 음료를 억지로 삼켰다. 그러자 2시간 만에 종잇더미가 말끔히 치워졌다. 마침 목요일이었다. 평소라면 내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코메니우스 대학 사서가 내 발밑에 철학서적 한 광주리를 쏟아놓았다. 그러나 나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듯 그것들을 슬그머니 용길이 가다운 도덕 형이상학마저 내 압축기 속에 쳐넣었는데 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익명의 꾸러미들을 미친 듯이 압축하고 또 압축했다. 고대나 현재 화가의 복제화 따위도 염두에 없었다. 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예술과 창조, 미의 창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런 속도로 일하면 혼자서도 사회주의 노동단원이 되어 연 50%의 생산성 향상을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업이 소유한 별장도 이용할 수 있겠고 여름 휴가를 그리스에서 보내며 속바지를 입고 올림피아 경기장을 돌거나 스타기라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나는 우유를 병째 들이마시며 일했다. 부분이 사람들처럼 무심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저녁엔 일을 모두 마치고 쓰레기도 말끔히 치워 나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소장은 사무실 뒤쪽에서 샤워를 하며 내게 경고해 왔다.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단언이 물줄기 소리 너머로 들려왔다. 자기는 사실대로 보고했고 상부에서 나에 대해 무슨 조처를 내릴 거라고. 나는 소장의 말에 잠시 귀 기울이며 남아있었다. 그의 몸을 뒤덮은 잿빛 털이 물기를 닦는 타월 밑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추억 속에 갇혀있던 만차가 떠올랐다. 만차는 지금 살고 있는 프라하 교회의 클라노비체로 벌써 여러 차례 나를 초대했었다. 나는 더러운 발에 양말을 잽싸게 꿰신고 거리로 나섰다. 해질녘에 버스는 깊은 수심에 잠긴 나를 인적이 드문 어느 외진 동네에 내려놓았다. 잠시 뒤
내가 어느 별장의 철책 앞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나무들 뒤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횡댕그렁한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부엌과 방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 정원으로 나가보았는데 거기서 그날 아침 부분이의 압축기를 보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광경과 맞닥뜨렸다. 해가 서서히 저무는 호박색 하늘과 늘씬한 전나무들을 배경으로 내 앞에 천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비노우라디에 있는 시인 채의의 동상만한 거대한 조각상이었다. 그 조각상에 사다리 하나가 기대 세워져 있고 사다리 위에서 연푸른색 작업복과 흰 바지, 흰 구두 차림의 노인이 망치로 아름다운 여인의 두상을 돌에 새겨놓고 있었다. 아니, 여자도 남자도 아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편이 옳았다. 성과 혼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남녀 양성의 존재라고나 할까. 노신사는 틈나는 대로 밑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나의 만차가 손에 든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팔걸이 의자에 당당히 앉아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끌과 망치를 사용해 노련한 솜씨로 그녀의 모습을 돌에 가뿐히 옮겨놓았다. 만차는 이미 잿빛이 된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어린 소년이나 운동선수 아니면 신의 은총을 입은 육상선수의 머리 모양이랄까.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아래로 내려가 우아한 인상을 주었다. 사시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시각적인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무한의 문턱 너머에 자리한 정삼각형의 한 복판, 존재의 신부에 영원히 고정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눈이었다. 그녀의 사팔 눈은 어느 가톨릭 실존주의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강석에 난 영원한 흠을 암시했다. 나는 망연자실하여 그곳에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건 두 개의 크고 흰 장롱처럼 보이는 천사의 두 날개였다. 그것들이 보일락 말락 파닥이는 것 같았다. 비상에 앞서 아니면 하늘로부터 귀환한 뒤 잠깐 동안 만차가 부드럽게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책이라면 즐겁하며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던 만차가 말년에 성스러움의 경지까지 올랐음을. 어둠이 땅거미를 집어삼켰지만 늙은 예술가는 하늘에 매달린 듯한 자세로 흰 바지와 구두가 환히 비추는 사다리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만차가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게 몸을 기대오며 사정을 털어놓았다. 저 노신사는 그녀의 마지막 연인이고 그녀가 만난 남자들의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사랑밖에 줄 수 없게 된 그가 보상의 의미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정원에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녀가 죽으면 저 천사가 관의 누름돌처럼 그녀의 무덤을 장식하게 될 거라고. 노 예술가가 사다리에 올라서서 천사의 얼굴에 정확한 표정을 부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달빛이 끈을 쥔 그의 손놀림을 밝혀주었다. 그 사이 만차는 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지하실에서 다락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었고 그 천사의 조언대로 그녀는 한 토목공을 유혹했노라고. 그리고 가진 돈을 털어 전원의 땅을 샀는데 토목공이 그녀와 함께 텐트에서 밤을 보내며 낮에는 이 땅에 집을 지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 토목공을 차버리고 석수와 살았고 이 석수 역시 텐트 아래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며 사방 벽을 쌓았다고. 뒤이어 그녀는 목수와 살았는데 그는 이미 그녀의 방과 침대를 함께 썼다고. 그 다음은 배관공이자 아연공인 남자의 차례였는데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이 남자 역시 차버렸고, 그 다음으로 함께 살게 된 기와공이 시멘트 기와 지붕을 올려주었다고. 그 다음엔 화가가 그녀와 밤을 함께하며 천장과 벽에 칠을 하고 집 정면에 초벽을 발라주었고, 마지막엔 소목장이가 그녀에게 가구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만차는 사랑과 온전한 의지로 자신의 집을 가졌고 또 예술가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이었다. 정신적인 열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신의 작업을 이어가며 그녀를 천사의 모습에 담아 조각하는 남자였다. 우리는 이렇게 만차의 삶을 한 바퀴 돌아본 뒤 정원으로 되돌아왔다. 구두와 흰 바지가 사다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연푸른색 작업복이 달빛에 녹아들고 흰 구두가 바닥에 닿는가 싶더니 백발의 노인이 다가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만차가 나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다. 만차는 그에게 왕성한 창작력을 가져다 준 그의 뮤즈라고. 이제 그는 지고한 신의 손발이 되어 거대한 천사의 온화한 모습을 돌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고. 나는 클라노비체에서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취 상태가 되어 2톤의 책이 쌓인 닷집을 머리에 이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몸을 뉘었다. 만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평생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이 만차였다. 책들에 둘러싸인 나는 책에서 쉴 새 없이 표징을 구했으나 하늘로부터 단 한 줄의 메시지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책들이 단합해 내게 맞섰는데 말이다. 반면 책을 혐오한 만차는 영원토록 그녀에게 예정된 운명대로 글쓰기에 영감을 불어넣는 여인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돌로 된 날개를 퍼덕이며 비상했다. 깊은 밤 환히 불밝혀진 왕성의 두 창문처럼 부드러운 빛을 발하는 날개였다. 리본과 장식줄, 황금산 산등성이에 자리한 레너 호텔 앞에서 그녀가 신고 있던 스키를 장식한 똥, 그 모든 사연이 담긴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그 날개는 멀리 멀리 사라지게 만들었다.